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1960년) 프랑스에서는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원작 소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미남 남자 배우 알랭 들롱이 출연하게 되고요. 이 이후로 이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알랭 들롱은 세계적인 미남 배우가 됩니다. 영화에서 알랭 들롱이 맡은 주연인 리플리는 필립이라는 아주 부잣집 친구가 있는데, 사실 동등한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시다바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부잣집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떡고물도 좀 얻어먹고, 하지만 이제 가진 것 하나 없는 오직 가진 거는 빛나는 외모밖에 없는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친구를 보트 위에서 바다 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도련님의 시체를 꽁꽁 돌로 싸매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때부터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냐면, 그 부잣집의 도련님, 권력자의 아들인 그 도련님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먹고 마시고 돈을 펑펑 쓰면서 직업도 없이 보트로 항해를 다니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그 유명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 필립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도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편지를 붙이고 자기가 필립 대역이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 화려한 생활도 누리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나왔죠. 즉 자기가 어떤 만든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그 허구를, 자기가 진짜 그 상황 속의 인물이라고 믿는 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화 내용을 보면 정확히 리플리가 그렇게 뭐 망상에 의해서 내가 그 부잣집 도련님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순전히 이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이용한 건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그 뒤에 가면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도하는 순간에 그 배가 항구에 정박했는데, 그 버렸던 친구의 시체가 사실은 그 보트에 어떤 그 줄에 매달려 가지고 바닷속에서 계속 사실은 따라다녔던 거고, 그 시체가 나중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죠, 항구에서. 그런 식으로 끝맺는데, 이런 이제 그 유형의 어떤 반전이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그 후에 수많은 영화에서 차용되죠. 그래서 보통 그 바다에 수장시킨 시체가 다시 떠오르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뒤로 수도 없이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랭 들롱은 한때 자기가 감히 그 접근할 수도 없었던 권력과 재력의 핵심부로 아주 빠르게 그 접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게 좀 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아들은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하지만 필립이 되고 싶었던 알랭 들롱 리플리처럼 사실은 트럼프의 아들 같은 관계가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알랭 들롱 얼굴 한번 보고 가실까요?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영화에서 나왔던, 뭐 이 정도 미모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영화가 그때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아주 그냥 전 세계 미남 배우로 갑자기, 그 전까지는 비교적 무명이었다가 이 영화 하나로 난리가 나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랑스 영화, 뭐 누아르 영화 그런 데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렌치 코트, 바바리 코트죠, 중절모하고 그거 많이 쓰고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청년으로서 살았던 우리 그 삼촌이나 아버지뻘 세대들이
그 당시 알랑들롱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 우수에 젖은 가을과 초겨울에는 바바리 코트, 트렌치 코트 하나씩은 딱 있어야만 정말 그 남자다운 그런 로망이었죠.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친아들이 되고 싶은 걸까요? 네. 트럼프한테 1천억 원을 쌌었죠. 막판에. 그리고 선거 기간 한창 막판에 치열했을 때는 로또 뽑듯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맨날 한 명씩 뽑아갖고 매일 14억씩 주겠다. 이런 일까지도 했고. 즉 트럼프 옆에서 금년 9월부터긴 하지만 겨우 뭐 한 짧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제일 많은 돈을 쓰면서 제일 많이 올인을 했죠. 암호화폐 업계하고 같이. 사업 안 하고 맨날 선거운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이제 얼마나 양아들같이 옆에서 열심히 일한 일론 머스크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의 사업체인 테슬라는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것이냐라는 기대감에 그때부터 대선 밈 주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맞죠?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빵 떠버리죠. 그때부터.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대선 밈 주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파벌을 만들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대선이 끝나고 잠시 트럼프가 승리의 기분에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머스크는 쉬지 않고 빠르게 트럼프한테 접근해서 더 친하고 긴밀해지면서 새로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앞으로 부상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사실 정치 경험과 기반이 전무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다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냥 적당한 그 관직의 명함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벌벌 떨만한 그럴듯한 권력을 주고서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내놓을 정책들을 자신의 사업체들한테 유리하게 그 힘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으려면은 지금 그가 비벼볼 수 있는 정치 파벌은 하나도 없는데 대신 바로 선거 후반부에 자신한테 큰 빚을 졌고 또 물심양면 자신이 옆에 날마다 24시간 붙어서 선거운동했던 그 노력상을 옆에서 지켜보고 마음속에 빚을 지고 있을 것 같은 트럼프. 바로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는 정치계에서 유일한 자기의 친분이고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난 3주 동안 불철주야 트럼프 옆에서 집에도 안 갔죠? 마거라고 이 저택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최대한 그와 가까운 친인척이 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가족들만 찍는 가족 사진에도 한쪽에 양아들처럼 서서 사진을 찍었죠. 당시 제가 춘추 전국시대 진시황이 나기 전에 진나라를 잡고 있었던 상인으로서 왕을 만들어서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었던 여부리, 이 사람하고 제가 비슷한 경우인 것 같다고 비유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또 트럼프도 실제로 대선 후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내각의 인선이 완성되기까지는 그동안은 정말 고생했죠. 트럼프도 막판에 그 나이도 많은데 체력적으로 떨어진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목도 다 쇠고. 그래서 지금 대선이 당선된 이후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쉬었죠. 몇 주간. 그리고 그 자그마한 축제 분위기를 즐겼죠. 그 사이에 언론을 보면 항상 일론 머스크한테 감사하다. 어디 가서도 내 양아들 같은 애야. 야, 얘 진짜 이번에 수고 많이 했고 정말 기특한 놈이고 내가 아끼는 애 하고 어디든 데리고 다녔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이미 그전부터 트럼프하고 인연이 아주 오래된 골수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갑자기 지금 정치판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모든 동고동락을 지난 8년간 10년 가까이 지금 트럼프하고 같이 했는데 불과 선거 전에 몇 달 안에 한 석 달 만에 100일도 안 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 트럼프 옆에 딱 붙어갖고 지가 실세라고 저러고 있으니까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몇 주간 트럼프하고 일론하고 그렇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서 야 일론아 9시까지 우리 집 앞에 차 갖고 와라. 오늘 어디 가게요? 아이 형이 하자는 대로 일단 와. 그러죠.
그리고 같이 딱 드라이브 가서 어디 멋있는 데 가서 사람들 인맥도 소개시켜주고 쏘가리 매운탕도 한 그릇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잘 지냈죠. 그런 허니문 기간이 이제 3주 정도 지나면서 2주 정도 지나면서 거의 끝나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기존 트럼프에 딱 붙어있던 충신들, 트럼프 파벌과 굴러들어온 돌, 일론 머스크 사이에 정치 알력 다툼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일론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 신경을 써줬죠. 감사를 표시하고 잔뜩 애정도 주고 그랬지만 이제 슬슬 트럼프가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다시 그의 특유의 성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모든 일에서 최전선에 나와서 모든 결정을 자기가 독재자처럼 다 해야 되죠. 그런 게 이미 이번 주 들어서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엄포를 놓으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참모진들하고 상의하고 그 내용들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일단 다 터뜨리고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참모진들이 이제 뒤에서 수습하는 식이죠, 항상. 즉 신입인, 정치 신입인 일론 머스크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써주기 시작했던 기간도 이제 끝났다는 거고요. 일론은 이제 기존 정치 파벌 세력들과 트럼프나 뭐 그런 도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자리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재 정치계에서 딱히 자기만의 파벌이 없는 일론으로서는 무척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외부에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과시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 막 이런 권력이 있을 거다. 더 과시하면서 그런 거는 원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유지하면서 그동안 잘해오던 그 사람이 아주 잘하는 특기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줄 대기 위해서 권력의 냄새를 맡고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파벌로 만들어서 자기 세력으로 묶어야겠죠. 또 특히 이 점에서 일론은 현재 비슷하게 자기처럼 별다른 정치 파벌은 없으면서 혼자 독립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게 누굽니까?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원래 지난 1기 때는 트럼프의 장녀였죠. 이방칸가 사위였는데 1기 때 잘했지만 그 사이에 트럼프하고 또 사이가 멀어졌죠. 싸우고. 그래서 장남이 2기 때는 아버지 제가 한번 이번 선거 때는 도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다음 정권의 황태자죠. 진짜 로열 블러드죠. 바로 우리가 초반에 봤던 태양은 가득히 영화에서 필립입니다. 부잣집 도련님. 그 필립하고 친해지려고 했던 알랭 들롱, 리플리처럼 일론 역시도 요새 보면은 그 트럼프의 장남하고 특별히 다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끝나고 나서 한창 저기 그 이쁨 받던 시절, 트럼프한테 일론이 이쁨 받던 시절 보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하는데도 옆에서 꼽사리 끼어서 한마디 하고,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하는데도 또 한마디 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는 자리에도 만나고, 별 군데 다 끼어서 데리고 다녔었죠, 그때? 다른 나라 정상한테 전화 왔는데 옆에서, 형님, 저도 통화하시는 동안 옆에 좀 있어도 되죠? 저 수화기 한 번만 바꿔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트럼프가 한 게, 귀엽다 하면서, 참, 그 녀석 참. 잠깐 기다려봐. 우리 옆에 여기 일론 알지? 일론도 있는데 한마디 하고 싶다네 하고 전화도 넘겨주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도된 거죠. 일론이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나갈 때마다 비록 정치 신입이고 파벌도 없지만 일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살을 붙이게 되고 그걸 보고 모여들어서 자기의 파벌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전 미국민들에게 자신이 사실상 트럼프의 양아들 같은 최측근으로서 권력의 심층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나는 그저 트럼프한테 많은 정치 헌금을 하고 나중에 조금 그 혜택을 받아가는 그렇고 그런 기업인 후원자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평소 그가 지난 5년간 테슬라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사실 나오는 모델도 4개뿐이고 별것도 없고, 그런데도 시총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를 앞질러 버리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지금까지 회사 이미지를 붕 띄워갖고 유지해왔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 항상 사람들이 입담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이벤트들, 거기에 허세, 거기에다가 꿈같은 비전,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혹한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꿈에 같이 동참하자, 같은 파벌이 되자, 내 주식에 투자하자, 우리 사업에 투자하자 하는 같은 이익 집단으로 묶으면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대중들은 홍위병이 돼서 콘크리트 광신도가 돼서 누가 뭐라 일론과 테슬라의 나쁜 소리만 해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변호하고 대신 싸워주거든요. 대중을 휘어잡는 방법이죠. 트럼프도 잘 하고 있고요. 그거를. 즉 그렇게 해서 실제보다 항상 더 과대포장되는 주가와 투자 자금을 유도를 해왔었죠. 하지만 2021년 11월에 고점을 친 이후로 테슬라 주가는 아직까지도 그 전고점을 유일하게 회복 못하는 빅테크 중에 딱 하나입니다. 결국 이것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 해도 도덕이나 선과 악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대중에게 유명해져라. 그것이 출발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시에 트럼프가 이 남자입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트럼프의 그의 젊은 시절 멘토 로이 콘이죠. 얘한테서 젊은 시절 순진했던 트럼프도 그걸 배웠고, 그거를 평생 동안 트럼프가 기업인이 되고 부동산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고수해오고 취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꼭 닮은 거죠. 그 당시 그 로이 콘 변호사가 트럼프한테 가르쳤던 내용들을 딱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끝까지 우겨라. 절대 네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마라. 무슨 짓을 벌려도 거리에 똥을 싸도 일단 유명해지기만 하면 된다. 요거였죠. 이처럼 비슷한 성향의 두 사람이 언젠가는 크게 부딪힐 위험이 상존하죠. 하지만 어쨌든 둘은 이제 겨우 처음 붙은 사이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로가 덤덤했고 SNS나 X상에서 서로 안 좋은 얘기, 욕도 은근히 살짝 서로 했던 사이예요. 붙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트럼프한테 막판에 붙어갖고 정치 헌금하고 지금까지 같이 따라다닌 것 외에는 정치 커리어가 전혀 없는 신출렉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1기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에는 트럼프를 전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대통령으로 뽑아줬지만 4년 동안 솔직히 잘한 것보다 망친 게 더 많았죠. 그래서 연임을 못하고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재임 시절에 그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와 미국 안에서도 조리돌림을 당했죠. 미국 평론가들이, 정치학자들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만장일치로 뽑은 게 트럼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 세계가 트럼프를 비웃고 욕할 때에도 끝까지 그의 옆에 붙어서 배신을 안 때리고 같이 지켜내면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골수 트럼프 파벌들입니다. 야,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트럼프 욕하고 안 좋을 때도 옆에서 끝까지 지켰고, 심지어 뭐 가족들이 의저라고 해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그렇게 다시 트럼프님을 옆에서 보좌를 해갖고 두 번째 대통령을 다시 만들었죠. 그런데 막판에 어디서 날라온 파리 같은 일론 머스크가 찰싹 붙어갖고 양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러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얄밉죠. 그걸 알기에 일론은 더욱더 빠르게 이대로 가면은 결국 트럼프의 친위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알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파벌도 쉽사리 자신을 함부로 숙청하지 못하도록 거물이 돼야겠다. 빨리 정치계에서. 그래서 저렇게 트럼프 옆에 붙어갖고 지난 3주 동안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자, UFC 경기를 보러 또 트럼프하고 딱 붙어갖고 정말 양아들처럼 붙어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영화 보러 간 것처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대회도 보고
언론에 자꾸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트럼프 참모진하고 뭔가 알력이 있다라는 기사가 슬슬 나오고 있죠. 머스크가 그동안 돈도 많이 기부하고 정치적 후원한 건 고맙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 도를 넘는다. 특히 이번에 재무장관이나 그런 중요한 보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가 뭐라고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은 안 맞는다.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맞다. 만약 이 사람 뽑으면 큰 실수하는 거다. 아는 척 논설을 막 열심히 자기 트위터 X에서 했죠. 여기서 이제 서로 빵 부딪혔던 거죠. 거의 뭐 지난 3주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일론의 행태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내가 어제 저녁에도 너그 형이랑 UFC도 보고 치맥도 한잔하고 사우나도 갔어 임마. 엉성하네요. 좀 용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형님 그 로켓 발사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스페이스X 띄울 텐데 제일 앞열 VIP석 이번에는 한번 이거 보러 가시죠. 또 데리고 갔죠. 점점 더 트럼프 친위대에서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두고 볼 겁니까? 한간에서는 저놈이 공동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불만들이 막 쌓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스페이스X 발사하는 6차 시험비행 트럼프 앞에서 멋지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트럼프한테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멋진 발사대로 다시 샥 돌아와서 젓가락으로 딱 잡는 젓가락으로 파리 잡기 신공. 그거는 그날 당일날 기술진들이 이번엔 그건 좀 위험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화는 났지만 애써 어쩔 수 없군. 대신 바다에 착륙하죠. 이날 영상 보신 분들 있겠지만 보통의 뭐 우주 착륙선처럼 발사체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땅에 그 발사대에 역추진해가지고 천천히 착륙했던 모습을 바다 위에서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일자로 내려오면서 바다 위에 착륙하듯이 탁 해서 아주 부드럽게 싹 쓰러져서 바다에 쫙 상처 하나 없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 젓가락 잡기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멋지게 떨어지고 이걸 그대로 건져다가 바다에서 인양해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막 보여준 거죠. 트럼프한테. 어떻습니까 형님? 저희 회사 로켓이 세계 최고입니다. 형님 저기 그 우주 방위군 신설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우리 우주 방위군 더 앞장서면서 국방을 늘려야 된다는 게 우리 트럼프 형님 정책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때 바로 우리 스페이스X가 큰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던 거겠죠. 가서 그러려고 보여준 거죠. 트럼프 형님이 멋지다. 진짜 멋지다. 근데 왜 그 젓가락으로 파리 잡는 건 오늘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형님 그 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저기 바다 위에 천천히 아주 멋지게 안착하는 거 보셨죠? 이것도 충분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도 대단하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 저렇게 천천히 착륙해서 띄울 수 있으면 그래서 그대로 바다에서 끌어내서 인양하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냐? 저러면 될 것을 못하러 매번 발사대에서 젓가락으로 잡냐? 그렇게 되면 매번 발사체도 뭐 제대로 이제 다음번에 써도 되는가 깨끗한가 이상 없는가 점검해야지만 동시에 발사대도 다음번 발사에서 삐뚤어지거나 충격받거나 고장난 데 없는가 그것도 점검해야 발사체도 그러고 발사대도 그러고 이중으로 두 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한 것처럼 바다에다 천천히 착륙시켜서 하면은 돈도 시간도 훨씬 절약되지 않나? 역시 형님 절대 고수 사업가이신 형님 눈은 참 속일 수가 없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발사체 회수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일단 젓가락으로 잡으면 일단 멋있잖아요.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야 대중들이 뻑이 가죠. 자, 이렇게 트럼프와의 브로맨스를 한껏 과시했던 일론은 그 이후에 또 바로 SNS에다가 온갖 허세하고 엄포를 떨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대중들한테 스스로 이제 막 만들어갔죠. 셀프 마케팅을 정말 잘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못된 정치질을 합니다. 오픈 AI하고 인공지능으로 서로 막 소송전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오픈 AI 뒤에 버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그 싸움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야 거기 그 오픈 AI 잡아먹은 MS냐? 야 너 딱 기다려. 너 나 빼고 그냥 오픈 AI 혼자 홀라당 잡아먹었지? 내 그 꼴을 가만 볼 줄 알고 지금 내가 오픈 AI 고소장 다시 접수했거든? 이번에는 너도 출석하게 될걸? 꼬우면 너도 트럼프랑 친해지던가. 자, 만담방송 진짜 오랜만이네요.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툭 하면 나와서 어디 뭐 자기들 그 효율국이나 그런 데서 아직 정책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SNS하고 X를 통해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맨날 쏟아내죠. 이것도 트럼프가 잘하는 거죠.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툭 하면은 어디 정부 부처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이놈들 싹 다 잘라야 된다.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 다 없애야 된다. 공무원 수 몇 명 없애야 되고 내가 가만 보니까 저기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사회에 자꾸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영향력을 넓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쪽 공무원들이 벌벌 떨죠. 어떻게 일론 머스크하고 미리 좀 연줄이 좀 다 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게 만들겠죠. 전화 오겠죠. 따르릉 하고 저기 머스크님 집에 계십니까? 예. 저기 전남 어디 저기 군수입니다. 예. 좀 통화 좀 될까요? 그러면 야 여보세요? 어디 누구? 군수라고? 야 어디 군수급이 나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해 감히? 비서한테 연락해가지고 예약부터 하세요. 말하자면 그런다 이거죠. 틱톡 역시도 미국에서 퇴출되냐 마냐.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되면 가장 이익 보는 회사가 어딥니까? 페이스북을 하는 메타죠. 예. 이 틱톡 역시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꾸 막 사방에 자기 셀프 마케팅을 하면서 막 힘을 과시를 하니까 머스크한테 드디어 연락을 취합니다. SOS를 취하죠. 여보세요 일론 씨? 야 요즘 진짜 잘 나가시대요. 멋집니다. 그런데 일론 씨도 저기 그 페이스북 메타 싫죠? 거기 그 젊은 애 그 사장 저커버그 있잖아요. 그 외계인 reptilian 도마뱀. 그놈하고 저번에 보니까 일론 씨 막 서로 싸워갖고 막 서로 이종격투기 북자고 막 뭐 주짓수 막 UFC 그런 얘기도 하시더만. 그죠? 예. 근데 그 도마뱀 새끼 요즘 너무 설치지 않습니까? 그거 가만 두실 겁니까? 저희 틱톡이 진짜 추방돼 넘어가면 그 저커버그가 제일 논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걸 보실 거예요. 저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싸움닭 같은 성질 때문에 모든 빅테크 수장들하고 사이가 다 안 좋죠. 애플하고도 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안 좋고 메타하고도 안 좋고 아마존하고도 안 좋습니다. 왜? 서로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야 성이 차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성격이 제일 강한 애가 아마존의 빡빡이 아저씨죠. 제프 베이조스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정말 멱살 잡을 경우까지 몇 번을 싸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프 베이조스는 일기 때 트럼프하고도 조금 뭐 때문에 좀 싸웠었죠. 반독점 그런 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공정하게 어떤 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기 입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이한테 유리하게 하면서 자기네 아마존의 어떤 그런 불공정한 거를 한 적이 있었고 그거 법원에다가 그거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아마존 그 제프 베이조스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아마존은 그 모든 사업체를 후계자한 제프 베이조스는 얼마 전에 다 넘겨줬죠. 몇 년 전에 넘겨주고 오직 미래 사업인 우주산업, 우주선 발사하는 블루 오리진이죠. 그 사업에만 자기가 지금 열중하고 다른 기부 사업이나 그 외 여러 건지 하지 본격적인 아마존에 지금 제일 주력되는 사업들은 이미 후계자한테 예전에 넘겨줬습니다. 주식도 분할하고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맨날 스페이스X하고 우주 사업으로 제프 베이조스하고 맨날 티격태격 둘이 싸우죠. 그런 소식이 들리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바로 트럼프하고 화해하려고 아부하는 말도 하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그랬죠. 아, 일론 형님, 저희 빡빡이가 다시 트럼프한테 고개 숙이고 찾아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일론이 뭐 빡빡이가? 이런, 야, 일기 때도 이미 트럼프 형님이랑 등 돌려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걔는 그런다냐? 그리고 야, 우주 사업은 내가 이미 저번에 스페이스X 발사하는데 데려가 다 형님하고 얘기가 됐어. 딱 점 찍어 놨는데 뭐 이제 와서 헛수고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또 뭐 공정성이 어떻고 뭐 공식 입찰 붙이고 하면은 그때는 골치 아프니까 미리 이 새끼 좀 소문 좀 내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머스크가 X에다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선거 전에 트럼프는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스페이스X 주식도 미리미리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대더라. 트럼프 험담을 했죠. 바로 베이저스가 그 게시글 밑에 댓글로 나 절대 그런 적이 없다. 100% 사실이 아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냐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또 그 밑에 대댓글로 그래? 나 어디서 들었는데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참 유치하죠, 서로들. 그러나 이런 화려하고 떠들썩해 보이는 행보하고 다르게 실제 머스크는 당장 트럼프하고 친분 외에는 겉으로는 저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정치계 안에서 별다른 그만의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최대한 자기하고 말이 통하고 우호적이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차기 행정부의 관료들이 막 임명되는데 그 와중에 자기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 편 색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앉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실제 권력의 핵심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머스크는 바로 지난 영상, 바로 이 직전 시리즈 1편 영상에서 봤던 회색 빛깔의 재무장관,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을 후보가 그때 올라올 때 베센트를 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센트는 월가 금융 세력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유대 금융 세력하고 이미 예전부터 아주 등을 돌리고 척을 지고 있던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대 금융 세력이 머스크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모든 트위터 X 광고도 다 빼버렸죠. 압박을 막 넣고 해가지고 손해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되면 이것도 얘를 내 편으로 만들긴 힘들겠다.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베센트보다는 차후에 자신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무장관에 앉아야만 나중에 어떻게 하든 구워 삶아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서 모든 국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베센트는 바로 사실상 적군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베센트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SNS에 베센트는 기존 금융 세력의 입김을 받는 뻔한 사람이다. 뻔한 인물이다. 앞으로 우리 트럼프 정부에서 경제 개혁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디스전을 막 그때부터 펼쳤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베센트보다는 사업가 출신인 러트닉이라는 애가 재무장관 후보로서 아주 적합하다 한 거죠. 러트닉도 사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 비슷하게 일론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론이 나를 밀어주네. 또 나도 지금 비빌 데가 없는데 또 둘이 친해져 볼까? 자, 그렇게 자기 세력들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론을 눈에 가시로 보는 트럼프 친위대, 즉 앱스타인이죠. 앱스타인 사단이 뜻밖에도 베센트를 재무장관 후보로 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였던 게 지난 일부 영상에도 살펴본 이 베센트라는 인물은 원래가 트럼프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던 인물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은 트럼프 옆에서 그 보좌하는 친위대들, 트럼프 골스파들하고는 여러 가지로 결이 맞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람도 일론 머스크처럼 트럼프 친위대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원래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까지도. 중간에 변절해서 들어온 변절자인데 그런데 앱스타인 사단이 얘를 갑자기 재무장관은 베센트가 낫다 하고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과연 정말로 앱스타인 파벌이 어디 베센트를 마음에 들어해서 미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트럼프한테 아부하고 트럼프 마음에 들라고 예 형님 선택이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찬성한 거냐,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 단순히 일론 머스크한테 반대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미는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는 걸 견제하려고 반대를 위한 찬성이었냐, 그게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원래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앉힐까 트럼프가 마음을 먹었을 때도 주변에서는 트럼프 사단들은 극히 반대를 했었죠. 예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밀었던 애들이고 민주당의 그동안의 큰손 핵심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또 예전에도 트럼프가 내리는 모든 관세나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견해를 밝혔던 사람이다. 더구나 트럼프 그 핵심 사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연애,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동성애자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죠. 민주당 쪽 사람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골수 지지파들인 앱스타인 파벌들, 즉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극렬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청교도적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았던 인물인 저런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앱스타인이 지지한다.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죠. 물론 언론들에서는 중요하게 안 다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다음번 단락에서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잠깐 보자면 트럼프하고 기독교 민족주의의 연대가 끈끈하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트럼프는 청교도 국가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약속을 했던 사람이죠. 이번 선거에서 올해 3월에 트럼프는 성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앞으로 나라 정책은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하느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서 만든 그 비전서가 프로젝트 2025죠. 바로 트럼프 옆에 가장 강력한 극렬 우파 보수 싱킹 탱크입니다. 트럼프는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되살리겠다. 그런 얘기까지를 했고요. 이번에 사실 이 사람들을 더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지금 트럼프 옆에 바짝 붙은 그 보좌진들은 기독교 가치를 기본적으로 수호하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 정치적 올바른 PC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지하고 밀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지금 오늘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아픈 과거가 있죠? 아픈 역사의 진실이 숨어 있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 이제 수확한 농작물로 하느님 이 정말 이 만주 땅 허허벌판에 와서 이 정말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그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이 하느님도 모르는 이 이교도 야만인들하고 싸워서 어렵게 지켜내면서 오늘 옥수수, 감자, 칠면조 이런 걸 수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이민족과 이단들한테서 지켜주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청교도들이 이렇게 멋진 수확을 해서 추석 한가위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음식들을 먹게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칭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날이 땡스기빙 데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의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 원주민들도 추수감사절 행사를 했는데 반추수감사절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한 한일 합병과 같이 너무 억울한 날인 거죠. 추수감사절이. 조상들이 외부에서 갑자기 온 애들이 땅을 뺏고 다 죽이고 자기들 땅이라고 다 차지하면서 거기서 농작을 하고 칠면조도 기르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자기들 조상들을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아메리칸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일본 놈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우리 조상들 다 죽이고 자기들 땅에서 새로운 수확을 경상도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천황한테 감사하는 날이니까 신사참배처럼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강탈절이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 나눠 먹는 송편이 아니라 감자, 호박, 칠면조가 바로 북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인디언 조상님들의 음식이었다고 하니까 속이 더 복장이 터지겠죠. 하지만 이런 진실이야 어쨌든 이것은 이 호사가들에게 이거 가만 보니까 재무장관을 일론이 베센트는 안 된다 하고 러트닉을 밀었는데 앱스타인은 가만 보니까 베센트 밀 도저히 사람들이 아닌데 앱스타인 파벌은 반대로 베센트를 밀더라. 이거 보니까 앱스타인 파벌하고 일론 머스크가 재무장관 자리에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앉히려고 싸우고 있다. 그렇죠? 드디어 신구 정치 세력, 파벌 세력 간의 첫 번째 매치처럼 이제 막 보도가 됐던 거죠. 결국 이 기사는 11월 19일 기사인데 결국 이 갈등이 격화되다가 결국 터집니다. 어디에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저택 마러라고 해서 밑에 이제 애들 모아놓고 거창하게 술 한잔 샴페인 돌리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앱스타인 파벌의 앱스타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거의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죠. 지난 13일에 일어났다고 해요.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만찬하던 도중에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인사정보를 포함한 정권 인수팀의 각종 정보가 언론에 막 유출되냐. 이거 가만 보니까 앱스타인 이쪽에서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답답하다 했다는 거죠. 쓰근쓰근 되는데 마침 그 뒷자리에서 그 얘기 듣고 있던 앱스타인이 일론을 확 돌려 세우고 야, 너 지금 무슨 네 확인도 안 된 뭔 소리를 막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너 그동안 내가 가만히 봤는데 너 진짜 주댕이 함부로 너 나불대더라 너. 야. 놔 말리지 마 하고 양쪽에서 붙잡고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나 결국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재무장관 2주 동안 고민하다가 베센트로 낙점이 됐죠. 그리고 그 인선은 결국 앱스타인이 밀어줘서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밀어줘서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가 혼자 모든 사람 접견하고 고민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자기가 그냥 뽑은 겁니다. 어쨌든 결과는 베센트가 됐으니까 머스크가 아니라 앱스타인이 이긴 것처럼 돼버렸죠. 하지만 그런다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고 조지 소로스 사단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의 큰손이었으면서 한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고 그래서 트럼프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중간에 뒤늦게 전향한 이 베센트라는 인물, 이거를 더구나 트럼프 주변의 앱스타인 사단같이 트럼프 골수파들이 믿는 근간 사상이 청교도적인 민족 복음주의인데 그거하고 심각하게 위배되는 자유주의자의 동성애자다? 이런 베센트를 그래서 주변의 모든 트럼프 가까운 사단들이 베센트 맘에 정말 안 듭니다. 싫습니다 하고 계속 트럼프한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앱스타인 사단이 베센트를 지지하고 밀었다? 자, 언론에서는 별 의문 없이 넘어갔지만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마침 뒤이어서 며칠 뒤에 의미심장한 스캔들이 터졌죠? 트럼프 인수위 안에서 지금 인수위에 관련된 어떤 인물이 언론하고 접촉해서 야, 사실은 지금 참 집안 창피해서 이런 얘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유, 김 기자, 아유, 어쩌냐게 우리 인수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뭔가 언론에 흘러나가게 되죠. 그게 뭐였냐? 앱스타인이 베센트를 밀어주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내가 베센트 그 민주당 출신이고 동성애자인 자네를 우리 안에서는 자네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 잘 무마시켜서 트럼프한테 잘 얘기해서 그 사람들 내가 불만 다 잠재우고 재무장관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쓸 테니까 그렇게 되면 자네 나한테 떡고물 좀 알지? 자, 이렇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베센트가 지명이 실제 되니까 그거에 불만을 품은 저 밑에 트럼프 사단 중에 한 명이 트럼프한테 꼬질렀다. 아이고 이번에 베센트가 그런 짓을 했어요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트럼프가 집안 싸움이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시키고 이 얘기는 절대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게 입단속들 잘해라 했는데 그게 흘러나간 거였죠. 트럼프는 당장 그걸 보도한 뉴욕타임즈 천하의 거짓말 개쓰레기 언론이다. 완전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센트를 앱스타인이 밀어줬던 거는
뭐 그 돈 몇 푼보다는 일론이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일론이 새로운 정치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이 밀어주는 러트닉이 재무장관이 되면 일론 파벌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이 베센트를 밀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존 트럼프 파벌들이 일론 머스크를 이런 식으로 무척이나 경계하면서 견제하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게 되자 일단은 자기 세력이 없고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한 일론은 작전상 후퇴, 한 발 물러서면서 앞으로 자신이 진짜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때까지는 함부로 나대지 말아야겠다고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하도 일론이 옆에서 트럼프 양아들처럼 온갖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전엔 이런 얘기를 즐겼지만 이제는 이것 때문에 반대 세력들이 자기를 점점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를 내놓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 내각 후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각 결정은 누가 뭐라 해도 100% 트럼프 대통령님이 혼자 하십니다. 지금 말하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트럼프 자택에서 같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안에서 지난 수년간 진짜 트럼프한테 비가 오나 뭐 해가 뜨나 날이 굳은 날이나 언제든 트럼프를 위해서 일편단심 아주 충성스럽게 보좌하고 일해온 그 사람들을 트럼프 사단들을 제가 이번에 쭉 알게 되고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유 정말 존경스럽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나쁜 도덕성을 숨기는 데는 매우 능숙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끼리끼리 모인 친구와 동료의 도덕성까지 감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 트럼프 형님이 그렇게 멋지고 훌륭했던 이유도 보니까 그 주변에 모인 트럼프 사단 형님들이 그분들도 똑같이 훌륭한 분들이시더라 이겁니다. 예. 참 일론으로서는 쓰기 힘든 낯간지러운 아부의 말을 썼죠. 예. 확실히 지금 일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최대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압박받게 되는 게 뭡니까? 친환경 사업은 다 압박받죠? 예를 들면 전기차 사업, 태양광 산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은 다 정책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누구 사업입니까? 일론 머스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받고 사업이 위축되는 와중에서도 오직 자신만의 사업체는 어떻게 피해가야겠죠? 그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트럼프 사단이 되어서 트럼프 안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권력의 핵심층으로 어떻게든 한 발 더 다가서서 그래야만 자기 사업을 그 안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바닥에서 패거리가 절실하죠. 일론이 정치의 뜻을 품게 된 것은 갑자기 정치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는 거죠. 현재 일론 주변에 가까운, 일론하고 그럼 가까운 사이, 앞으로 일론하고 같은 파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누구냐?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은 이건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일단은 같은 예산 효율국이 아니라 정부 효율국이죠. 잘못 썼네. 정부 효율국을 같이 운영하게 될 공동 수장으로 앉힌 게 그 인도 계통인가? 비백 마라스와미라는 젊은 사람이죠. 똑같이 젊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일론하고 출신이 같아요. 이쪽에 낡고 낡은 고리타분한 정치인 쪽이 아니고 젊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마침 그런 사람이 같은 공동 수장 자리에 딱 앉았죠.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규제 철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해고에도 권한이 있는 막강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산관리국장이 있는데 거기에 러셀 보우트라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트럼프 2기 예산관리국장에 지금 유력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러셀 보우트인데 이 사람하고 지금 머스크하고 앞으로 많이 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세 사람 같은 정부 효율국의 이 사람이죠. 공동수장인 이 인도 계통의 라마스와미 바이오테크를 회사한 창업가, 기업가예요. 젊은 피예요.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파가 아니었어요.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를 정하자고 후보 경선 자리에서 트럼프 라이벌로 나왔다가 중간에 접고 나는 그냥 트럼프한테 붙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트럼프 사단으로 된 사람이에요. 예. 기존의 트럼프 사단은 아니고
일론하고 같이 서로 끼리끼리 이제 놀겠죠. 그리고 얘네하고 같이 모여서 항상 어디에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고 어디 공무원 지불을 줄이고 모가지사 자르고 예산을 어디 사업에다가 먼저 집행해 볼까 하는 권한을 가진 애가 바로 예산관리국장. 어차피 일 때문에 셋이서 맨날 같이 모여서 회의하겠죠. 자,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그 모든 친환경 사업이 압박당하는 트럼프 2기에도 자기네 일론 머스크 사업체는 솔직히 피해가야겠죠? 같이 이런 거 하는 3인방인데 맨날 같이 일하고 맨날 같이 사우나 가고 맨날 같이 밥 먹고 김밥 먹고 된장찌개 먹고 할 텐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 솔직히 나 저기 우리 테슬라랑 어디 사업체도 엄청 힘들어져 하면은 신경 써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또 인지상정으로 또 셋 다 뭐 기존에 어떤 큰 파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뭉치게 되는 거죠. 비교적 젊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아까 원래 어쩌다 보니까 일론이 베센트가 싫어갖고 자신이 밀어주게 됐던 러트닉 상무장관, 재무장관은 못되고 상무장관 됐죠. 상무장관 역시 어떤 그 관세나 이런 정책에서 많은 힘을 발휘할 텐데 그 러트닉 역시도 똑같이 이 사람인데 정치가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처럼 억만장자 출신입니다. 물론 월가에서 30년 이상이나 활동한 금융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리타분한 파벌 세력이 아니고 일론하고 서로 접근해서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왜냐하면 일론이 이 사람을 먼저 지지하고 나는 이 사람이 베센트보다는 낫다고 본다라고 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호적으로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미 일론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측근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남자입니다. 브렌단 카라고 하네요. 이름이 브렌단 카. 이 사람을 트럼프한테 막 간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미 연방통신위원회 수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낙하산으로.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일론 머스크한테 이득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동통신 사업에서 인터넷 사업,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인터넷이죠. 그런 거에 대한 규제 같은 거 다 완화해주고 편입시키고 사업권 따내는데 유리하게 이 사람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자율주행 사업 앞으로. 자율주행 사업 그런 것들 다 커넥티드카 해가지고 서로 막 그 데이터 전송 이런 것들 가죠.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파법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자신 사업체에 유리하게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자신의 측근 핵심을 트럼프를 얼른 옆에서 막 아양 떨고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을 앉혔습니다. 이미. 머스크 측근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자리에 앉았을 때 통신위원장, 야 이거 지금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사업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 임명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통신위원회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바로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절차와 검토를 거쳐갖고 안 나고 있던 건데 자기 사람 안 치고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그 허가가 나버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지금 요새 미국 꼴이 좀 약간 후진국처럼 돌아가죠. 또한 트럼프의 의중과 속내를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가 지금 뭔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나? 가족이죠. 진짜 가족.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죠. 철부지 황태자 트럼프 주니어 역시도 일론이 포섭하고 싶어하는 세력입니다. 아버지가 트럼프지만 사실 얘도 사실은 이번에 2기 선거운동에 뒤늦게 참여해서 사실상 정치인 파벌이나 정치 경험은 없고요. 그리고 일론하고 서로 잘 통하는 같은 세대고 젊고 재미있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돈 욕심도 많고 맨날 모여서 쓰리쿠션 치러 다니겠죠? 이 사람하고도 그래서 일론이 되게 친하게 의도적으로 친해지려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저께 나온 기사죠. 요즘 미국에서 만드는 찌끄만한 드론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시총도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금년 2월 달에 했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회사예요. 자, 이게 그 회사의 주가입니다. 금년 2월 달에 주당 3.5달러에 상장을 해갖고 아무 힘도 못 쓰고 쭉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던 애예요. 예, 그런데 11월부터 그냥 쭉 올라오죠.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주가가 266%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것도 대선 밈 주식입니다. 너무 재밌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뜬금없이 미국의 뭐 최첨단 전투기 이런 거 보면서 아무 의미 없다. 요즘은 드론이 대세인데 왜 드론에 투자 안 하는 거냐. 괜히 뭐 저기 막 군수산업체에다가 국가가 투자하면 안 되고 우리도 빨리 드론 업체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뜬금없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드론 업체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왜냐. 이 드론 업체가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로는 여기에 이미 트럼프 장남이 여기에 대주주로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대더라. 그런 소문이 확인 안 된 소문이 돌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론과 트럼프 주니어의 어떤 친분 관계를 아는 사람들끼리 이거 봐라.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냄새를 맡죠? 일론이 그 트위터에 그런 얘기 딱 터뜨리고 불과 이틀도 안 돼서 이 드론 회사가 발표를 합니다. 뭘 하냐. 우리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 황태자님이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이 되셨습니다. 사회이사님으로 이런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트럼프 주니어님이 우리 회사에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실제 주주이기도 하시고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자, 이게 알랑들롱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재력가의 황태자 도련님 필립이고요. 그 필립이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청년, 물론 일론 머스크가 가난한 건 아니지만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고 싶어서 친해지려고 하는, 온갖 그 모멸을 받으면서도 친해지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 알랑들롱 리플리의 모습입니다. 중마고우가 되고 싶은 거겠죠, 둘이. 가만 보니까 지금 아까 뭐 거의 그 트럼프 정식 정부 출범도 안 했고 이제 인수위 3주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주변에서 가만 보면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이해관계 충돌 없이 마음껏 이용하는 모습들이 벌써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게 맞나? 이런 모습들이? 이거 굉장히 그 삼류 후진국, 부패와 비리가 심한 나라들에서 누가 정권 잡으면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네?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시죠? 자, 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처럼 출범하기도 전에 역대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이유인지 그 문제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국제정세와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흐름, 증시, 국채, 환율, 금리, 원자재, 금, 은시장 등의 진짜 동향과 디테일한 모습들을 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저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짚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주변에는 이처럼 이미 온갖 꾼들이 각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저분한 상태로 벌써부터 막 서로 알력 다툼에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사실 세계 민주주의의 대장으로서 공명정대함과 공정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요즘 11월 들어서 이거는 흡사, 삼류국가의 정치판, 바나나 공화국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없었던 건 아니고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경우가 뭐였냐? 바로 트럼프 1기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원래 정치가가 아니었죠. 사업가, 부동산 사업가, 기업가였어요. 그것도 뭐 큰 자기 뭐 대기업을 경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의 사업, 개인 사업이 커져가지고 트럼프 재단이 되고 부동산 사업을 하고 혼자 남들하고 다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1인 독재식으로 했던 사업체였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방식은 바로 그 자기 그 멘토였던 젊은 시절 멘토였던 악마의 변호사 로이 콘한테서 사사받은 비열하고 거침없는 자기만을 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라 라는 그걸 실천하고 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보니까 정치계에 몸을 담게 되고 정치 신입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추대를 받아갖고 정치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대통령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돼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정치를 안 배웠으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옛날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사업하던 방식 그대로, 검찰총장 하던 방식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는 평소 자기가 제일 잘 해왔던 방식으로, 즉 사업가 방식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공무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와중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사업적 이익도 동시에 공동으로 수반해 나가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뭐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대통령 하면서 미국도 발전시키고 덩달아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내 호주머니도 채우고 그게 사업가가 원래 하는 거고 그게 사업의 목적이지 뭐 잘못됐나? 라는 식이란 거죠. 하지만 결국 그는 연임에 실패했고요. 퇴임 후에는 그동안 1기 동안 가만 보니까 정치가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공명정대하게 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 정책하고 기밀을 이용해서 온갖 그 사람과 그 측근들이 사리사욕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 다 드러났죠. 그래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됐고요. 취임 초기와 취임 전에는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좋아했었지만 임기 말기와 내려온 뒤로는 그렇게 욕먹은 대통령이 트럼프만큼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그에게 기대했던 많은 지지자들도 측근들도 다 그한테 실망하고 다 떠나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었죠. 그렇게 다 떠나도 결국 그의 곁에 남았던 건 누구냐? 역시나 종교적인 구세주신함과 음모론적 정의에 깊이 얽혀있던 사람들, 즉 트럼프를 자기가 보는 식대로 사랑하면서 지구가 두 쪽 나도 우리 트럼프가 그럴 리 없다고 배신하지 않는 콘크리트 층들이었는데 그나마도 이런 아주 극렬 지지자들이 아니면 이렇게 트럼프를 질타하고 반성하는 사회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감히 예전에는 내가 트럼프 지지했었다. 내가 사실은 허경영 찍었었어. 지난 대선 때. 차마 창피해서 어디가 말을 못하는 것처럼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대 하면서 차마 말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샤이 트럼프들이 그때부터 많아지게 되죠. 이처럼 트럼프한테 걸려버린 여러 가지 부패 비리들과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심판할 거냐는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사법 리스크들은 사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시에 그 벌금과 모든 그 환수 조치가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업체인 트럼프 재단이 완전히 해체될 정도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걸린 법정에 있는 문제들이 다 유죄 판결이 되면 트럼프 1기 때 해먹었던 거 다 환수 조치하고 벌금 내리고 막 하면은 결국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모든 사업이 다 해체되고 빈털터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죠. 그래서 그때 트럼프는 이대로 내가 지금 법원 판결만 기다리면서 법정 싸움 해봤자 잘해봤자 내 인생은 빈털터리로 끝나겠구나. 위기감이 빡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는 이 모든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권력입니다. 자신이 다시 연임에 도전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면 이 모든 일이 또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도 뭐 힘 있는 사람한테 결국은 법원 판결이 다 돌아가죠. 유야무야 될 거다. 바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즉 예전 젊었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로이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게 된 겁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아무리 부도덕하고 거리에 똥을 싸는 미친 짓을 해도 네가 일단 유명해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많은 우매한 대중들이 알아서 너를 지지해준다, 사랑해준다. 그리고 너에 맞는 드라마를 스스로 써주면서 서로 간의 믿음을 알아서 더 확장시키고 전파시키면서 그렇게 결국 대중의 권력이 너를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 네가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너를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 권력 때문에 고개 숙이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로이콘이 대중을 움직이는 자기만의 그 로이콘이 실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마로 소문났었지만 나중엔 그 권력이 무서워서 다 로이콘한테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죠.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뭐 그런 거 극단적으로 그 메커시즘 운동에서 빨갱이로 몰았던 사람들 다 막 해가지고 사형시키고 막 그러죠. 전기의자에 앉히고 대중들의 막 극단적인 누구를 미워하고 막 울분에 찬 마음을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이용하면서 그랬던 사람이죠. 이게 젊은 적의 트럼프 사진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만났을 때 젊죠.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났던 그 당시 사회에서 유명했던 악마의 변호사라 불리던 로이콘 변호사입니다. 로이콘 변호사가 예전에 레이건하고도 친분을 과시했고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 무역 뭐 이런 것이 다 사실 예전에 레이건이 했던 걸 그대로 표방하는 거죠. 그 당시 로이콘이 다 전수해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했던 트럼프가 법정 싸움할 때 인터뷰할 때도 옆에서 하나하나 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눈빛으로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끝까지 막 이 모든 걸 다 옆에서 연예인 키우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코치해주고 알려주고 모든 걸 전수해줬던 사람이 바로 로이콘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이미 일기 때 어떤 사람인가 바닥이 다 드러난 트럼프가 다시 재도전하려는 상황인 만만치가 않았죠. 트럼프는 이때 뭘 느끼게 되냐. 자기 일기 때 자신의 주변에 그렇게 들러붙던 많은 세력들도 이제 다 떠났는데 오직 누가 남아서 끝까지 날 지지해주냐 살펴봤더니 극렬 세력들만 남아서 끝까지 자신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리고 결국 이들의 힘을 이용하고 빌어야만 이 모든 게임에서 승산이 있겠구나 깨닫게 되죠.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미국 안에서 청교도적 사상에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가 결합된 극단적인 종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신도들의 힘을 이용하면 신도들의 그 종교 지도자가 지금 그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면 그 밑에 신도들은 자기들이 그 정치인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신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들어요. 다른 데는 귀를 딱 막고. 그래서 그 세력이 그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위험이 와도 끝까지 지지해주는 세력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그래서 종교 세력하고 항상 결탁하게 됩니다. 성공의 문선명이도 그랬고 신천지 우리나라 그것도 그랬고 또 지금 뭐 그 서울의 그 무슨 교회죠?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 전광훈 목사도 그러고 정치인들이 가서 어떻게든 그 세력들을 이용하려고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죠. 서로. 미국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종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 지금 미국 사회가 너무나 다양성으로 가면서 리버럴한 분위기로 가면서 그들이 절대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경전 교리에 근거한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에 크게 위배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즉 자기들이 성경에 나온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 내용들하고 철저히 위배되고 있는 미국의 현재 모습들. 어떤 모습입니까? 성소수자들과 트랜스젠더가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하는 이상한 모습들. 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문란한 성문화가 생기면서 거기에 기생해서 여성들이 마음대로 아이들을 낙태하는 문제들. 거기에 그 밖에 각종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야 이건 좀 심하지 이거 왜 이러냐 할 정도로 PC 문화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그들에게는 이것은 사실 미국 사회가 나라가 진짜 망조가 들었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계가 말세로 이어지는 흐름이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이 와서 다 심판하고 예수 재림의 천국, 새로운 하느님의 국가가 세워질 건데, 예언에 따라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었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바로 이런 리버럴한 망조의 사회 흐름 기반에 왜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이렇게 사회를 망쳐가고 있냐 보니까, 가만 보니까 민주당이죠.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한인 교회 사회에서도 거기 목사들이 제일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캘리포니아의 뭐 주지사, 동성애자 그 주지사들, 또 아이들의 성 어떤 정체성을 지들 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이 미친놈들, 그러죠? 너무 막 극단으로 가는 좌파주의적 사상이라고 하죠. 이 종교 세력들이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은 가만 보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악의 무리들이 모인 그런 정치 집단인 거예요. 또 그 민주당이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박해하는, 정치 탄압하는 애가 누구냐, 가만 보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어떤 진영인지 자기들 마음속에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신의 뜻을 다시 세상에 구현하려는 영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계통의 많은 종교가들이 트럼프를 그때부터 신의 사자라고 교인들한테 선전하고 평가하고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 BBC에서 얼마 전에 나온 분석 기사입니다. 대선 바로 직전에 나왔던 분석 기사인데요.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트럼프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 우파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들을 구할 수 있나, 그레이스 개혁 침례교회 입구에 비치된 낙태 반대 소책자이고요. 유명한 잭슨 라메이어 목사는 직접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트럼프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신이 보내신 인물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간증회, 부흥회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하느님을 영접하는 이분들이 트럼프의 임명으로 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보수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모든 법정 대선 전에 사실은 대선 후보 등록도 못할 위험에 처했었지만, 대선 이후로 모든 그 결과를, 심의를 뒤로 미루게 되는 대법관들이 힘을 써주면서, 다 트럼프가 보수 정권 시절에 앉혔던 자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기독교 민족주의하고 다 연관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낙태도 이제 안 되겠다, 대법원에서 지금 미국 안에서 여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해도 애를 띄는 거는 성경 말씀에 이런 데 위배되니까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 이스라엘이나 이란과 같은 종교 정부에서 나올 뻔한 일들이 지금 요즘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게 다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니까 정명석 씨인가? 정명석 교주를 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심어놓은 사람이 검찰에도 있고 뭐 경찰에도 있고 정치계 사회 전반에 있다고 하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명석을 변호해주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낙태 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대법원에 자기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보수파가 다수가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신의 뜻이다, 신에게 감사하자,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했을 때 이거는 부정선거다 했죠. 그거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뭐 근거를 따지기도 전에 일단 이런 교회 집단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맞다, 이거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정선거가 맞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신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부정선거가 맞구나 하고 또 믿고 한 거였다는 그 당시 기사들입니다. 일단 이런 종교 세력이 하나 옆에 있었고요. 그 외에 이런 종교는 안 믿지만 또 다른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덜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트럼프의 골수 지지파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큐어넌이라고 합니다. 큐어넌 세력. 이것은 다양화되는 미국 인종사회에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미국의 최전성기를 노렸을 때
백인 위주의 사회였죠.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읍면 단위에 다 들어오더니 요새는 읍내에만 나가도 정말 한국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어디 뭐 동남아 말이 들리면서 시커먼 놈들이 점점 이웃집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옆집에도 들어오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죠? 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놈들이 나보다 더 어엿한 일자리를 찾아서 돈도 잘 벌고 있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 옛날 그 90년대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즉 미국 인종사회에서 지금 60년대 70년대까지 기득권이 있었지만 그걸 놓치고 사회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큰 돈도 못 벌고 큰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완전 하층민, 돈이 없어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빈곤층으로 밀려나 버린 백인들이 있습니다. 그 백인 하층민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컨테이너에 살고 막 그 남부 지역 농촌에 살고 하면서 교육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미국 안에서 경제 수준도 굉장히 열악하면서, 그러면서 인종차별 경향은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들의 뒤틀림 열등감과 울분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계층보다도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21세기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정치 스캔들 몇 개가 터집니다. 대표적인 게 피자 게이트, 그 다음에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같은 건데요. 피자 게이트는 여기 제가 나무위키도 링크 해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쭉 내용 보면 뭐 혹시 이런 게 아니냐 하고 의혹이 민간에서 제기되고 뭐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전혀 뭐 이걸 사실로 그냥 넘겨짚기에는 너무나 이제 빈약했던 허구도 많았던 건데, 어쨌든 사람들 호사가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아동 성매매, 인신 공양, 악마 숭배, 딥스테이트, 그런 게 다 여기 어울려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예전 뭡니까 성접대 사건 그런 것처럼 제프리 앱스타인이 오랫동안 미성년자들 성매매하면서 그거를 정치인,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들한테 어떤 제공을 했다. 얼마 전에는 그 연예계에서 미국에서 퍼프데디 사건도 터졌죠. 그런 것처럼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거기에 정말 그 어떤 못된 그 로비를 받고 대접을 받은 정말 유력한 정치인들이 누구냐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감옥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죠. 분명히 누가 입막음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여기에 추측하고 또 자기만의 뇌피셜의 음모론 등이 그때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어떻게 빠르게 퍼지냐면 그때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최전성기를 지나던 시기였어요. SNS가. 바로 2010년대였죠. 2010년도에 피자게이트, 제프리 앱스타인 이런 게 터지면서 아주 일반인들한테 그냥 날마다 그게 막 가공돼서 2차 생산, 3차 생산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때 김정은이 암살당했다 해갖고 나래가 막 유튜브들이 막 확대 재생산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이랑 미국에서 아니다, 헛소문이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고 저거 거짓말 치는 거다. 정말 뭐 있다 막 난리였죠. 나중에는 거짓말로 밝혀졌죠. 이런 거 말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쨌든 아무 검증도 없이 이런 내용들이 미국 내에서 특히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당시 크게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음모론들은 그 반박 근거가 가만히 나오는 기사들, 팩트들을 따져보면 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디 가서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좀 웃긴 내용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좀 희박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수그러들기는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한 백인 하층민, 민족주의자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큐어넌 세력들한테는 이 음모론이 그때 쫙 퍼진 이후로 신앙처럼 이걸 숭배하면서 끝까지 놓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음모론이 자기들한테 너무 좋았어요. 즉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자기들 백인들이 이렇게 사회의 비주류로 밀려나고 꼴보기 싫은 놈들이 미국을 다 차지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 모습에서 사회가 정말 못 봐줄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민족들과 소수민족들과 악마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옛날 좋았던 시절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그 뒤에는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걸 조종하는 거대한 음모 세력들이 있었던 거구나. 역시 그랬던 거구나. 어쩐지. 그러죠? 그거는 그 내용으로 보수 유튜버하고 파워 블로거들이 이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막 전파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교차 검증을 하거나 특별히 더 어떻게 뭐 통찰력 있게 걸르거나 그러진 못했겠죠. 당연스럽게도. 그러다 보니까 당시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트럼프였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을 지금 이 나라를 망치는 이런 다인종 사회나 다양성 사회 요걸 가져가는 애들, 이 민주당이나 이 좌빨들에 맞서가지고 그거를 다시 바꿔줄게 우리 트럼프 형님밖에, 트형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QAnon 세력들도 트럼프를 바로 그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적 투쟁의 선봉장으로서 추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QAnon 세력들.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다 뒤집어 엎는 게 역사적 사명이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마침 미국에서도 특정 진영의 유튜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인 가짜뉴스들을 진실인양 막 퍼뜨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슈퍼땡스 막 올리고 옆에 계좌에다가 막 입금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마침 피자게이트 같은 사건, 제프리 앱스테인 사건 같은 게 딱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범죄 스캔들도 터져 나왔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 나무위키 제가 링크한 것처럼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근거가 희박한 뇌피셜 정보들을 잔뜩 덧붙이면서 우리도 지난 선거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 이목을 모았었죠. 아무런 검증이나 규제 없이 그냥 그거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인 것처럼 빠르게 퍼져버렸고요. 마침 이 와중에 현재의 미국 사회 방향과 모습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거를 아주 좋다, 달콤하다 하면서 냉큼 받아들이고 아주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게 위에 말한 두 가지 세력이었다. 바로 청교도의 입장에서 성경 교리로의 회귀를 원하고 있던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세력들한테는 트럼프는 이 땅 위에 하느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는 신의 사자이자 구세주로구나 하고는 종교적 의미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버렸고요. 또 QAnon 같은 백인 하층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지금 다른 인종들, 다른 국가 출신 인종들한테서 주역 무대에서 밀려나가지고 그 당시 사회에 잔뜩 불만과 울분을 가지고 있던 QAnon들한테는 그 모든 잘못과 울분이 자기들의 잘못은 없고 역시 원래 미국의 주인이었던 백인 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하려는 딥스테이트 의회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구나. 역시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 마침 자기들 백인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던 대통령이 누구냐 보니까 트럼프인데 자꾸 트럼프가 뭐 잘못했다 어쩐다 막 혐의를 씌우면서 공격을 하죠. 정치적으로. 이거 보니까 트럼프가 뭔 잘못이 있으려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 백인들 보수편에 서갖고 미국을 다시 예전처럼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저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 트형님을 음모하고 음해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막아줘야겠다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갖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흐름은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가 일단 나오고 그것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마음이 약하고 마음의 울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마음의 빈틈을 그런 계층들한테 아주 강하게 쉽게 스며들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뒤집어 보면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종교하고 신념을 결합해. 그때부터는 뭐가 탄생하냐?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이 그런 식으로 탄생하고요. 또는 근대사회에서는 나치즘, 파시즘이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탄생하는 게 네오 십자군이고 실제로 그 폭스뉴스의 앵커였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사람 몸의 문신이 네오 십자군의 문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금 미국 각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애들이 네오 나치즘 단체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대중들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고 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패턴에 인류 사회가 휩쓸려가는 거죠.
이렇게 2010년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SNS와 유튜브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스마트폰이 문명의 이기로서 얼마나 좋은 혜택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악영향을 지금 끼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엊그저께 16살 이하로는 스마트폰 금지가 하원 상원을 다 통과했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SNS, 유튜브 이런 게 전 세계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스마트폰 해갖고 모든 사람이 손안에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걸 보게 되면서 바로 예전에 작가들이 썼던 사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래사회 그 작가들이 썼던 조지 오웰의 1984년이나 미래 통제사회의 모습이 나오죠.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미래 통제사회는 우리의 억울한 대중들을 그 이상한 독재자가 나와서 억압한다기보다는 사실 대중들 스스로가 일일이 다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독재자가 우리를 그 대중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이 없어져도 결국은 또 다른 기득권자가 나타나면서 사회가 변할 거라 생각하지만 매번 똑같은 패턴을 다시 또 반복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인류사회가 굴러가는 이유는 대중들 하나하나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교훈으로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용하면서 자기가 맨날 즐겨 듣고 좋아하는 방송과 채널 그쪽에 편향적인 내용만 듣게 되면서 그걸 또 자기가 교차 검증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를 자기가 하기보다는 밖에서 누군가 다 알려주고 내용 결론해주고 자기한테 전달해주기만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는 사람들은 혼자서 개인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아둔한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사람들을 오히려 아둔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중우정치, 우매한 민중들의 어떤 그런 흐름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미래사회를 극단적으로 풍자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 에너지 장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대중인기에 영합해서 중요한 나라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자리에 앉게 되는 미래사회가 나오죠. 지금 약간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마침 미국에서는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과 QAnon 등에 의해서 트럼프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트럼프의 원래 의도는 뭐였든 간에 상관없이 실제로는 트럼프 재단에서 일하던 사업가였고 별종스러운 기업인으로서 You are fired 하면서 사람들 대중한테 인기를 모으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대중 인기 때문에 정치 신입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대통령이 돼버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부턴가 옆에 들러붙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다시 위대한 신의 나라 미국을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자가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되어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대중들이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스타가 또 한 명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죠? 문제는 그 스타가 그냥 자기 팬덤을 몰고 다니면서 돈만 벌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팝스타가 아니라는 거고 전 세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우리 트로트 가수 호중이가 음주운전 했을 리가 없어. 얼마나 바른 아이인데 틀림없이 뭔가 사연이 있고 음해가 있어요. 이거 지금 꽃뱀이 또 끼었구만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대의 변화는 이제부터가 참 재밌는 건데요. 미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지난 십몇 년간 변화오면서 트럼프 옆에 저런 음모론하고 곁들여서 트럼프가 저렇게 숭배하는 대단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시대의 변화가 당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도 교포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교포들이냐. 막 이민 3세대 해가지고 막 미국인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열심히 미국인들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하원 의원도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7, 80년대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민으로 건너갔는데 미국 주류 사회에는 끼지를 못하고 영어도 사실 그렇게 잘 매끄럽게 못하고 맨날 한인 사회에만 가둬지듯이 그 안에서만 크고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진짜 미국이란 큰 세상을 가서 미국에 살면서도 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냥 있던 사람들. 즉 특히 비교적 나이대가 있던 우리 보수 한인들이 즉 70년대와 80년대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 간 사람들인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한민국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이 분명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박정희 전두환이가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비교적 그런 생각에 거부감이 없고 우호적인 사람들. 또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빨갱이가 절대 뭘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방공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죠? 예.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그 간판 크게 멸공 모든 학교에 붙어 있었고요. 예. 그 뭐 우상숭배 하듯이 학교 그 교실에 칠판 위하고 저 뒤에는 태극기하고 대통령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놀다가도 5시, 6시 되어서 애국가가 틀어나오면은 놀다가도 온 길에서 차 타고 가든 걸어가든 모든 국민들이 다 멈춰갖고 국기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1분간 경례를 했어야 되죠. 기억들 하시죠? 전체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아기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할 때는요. 그 호기난 김일성 얼굴 걸어놓고 박에다 그려놓고 운동회 때 막 오재미로 던져서 맞춰갖고 박 터뜨리는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그런 사고에 대한 그런 전향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주류 이민족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을 하기보다는 그저 한정된 한인 사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미국의 사조가 특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 10몇 년간. 그리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 깊숙이 박혀있던 게 미국에 대한 고마움과 형제의식.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마을운동하고 저 빈민국에서 이렇게 됐겠어. 그리고 빨갱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반공주의에 크게 몰입된 분들이셨는데 특히 이분들은 미국 내에서 한인사회는 교회를 빼고는 돌아가지가 않죠. 그런데 한인 교회들도 미국 안에 여러 교회 단체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목회자 과정 그런 거를 하는데도 서로 사람이 파견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교리들에 서로 영향을 받아요. 대표적인 미국의 침례교회 등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한인 교회하고도 많이 손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듣는 세상의 모습은 뭐냐? 이 교포분들은 한인교회의 목사가 해주는 얘기, 그리고 자기들도 미국 내에서 계속 즐겨 듣는 보수 유튜버들이 전파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흡수하게 돼서 아까 말한 트럼프를 옆에서 보좌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QAnon 세력들이 하는 음모론하고 결합된 트럼프 얘기를 우리 한인들의 이분들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이거를 국내에 몇 년 뒤에 비교적 늦게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20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도 그때 대한민국에서 좌우 갈등이 한창 극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유튜버들도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결국 이번 정권에서 한 자리씩 다 했죠. 인기를 얻어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이 뒤숭숭해지면서 이런 좌우 갈등 유튜브상에서 이런 거는 극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바로 교포들이 그런 얘기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아주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당시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막 생기면서 바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를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고 숭상하고 있고 미국이 사실은 딥스테이트나 이런 놈들 때문에 다 넘어가기 직전이고 미국이라는 자유주의의 가장 총화가 되는 큰 나라가 그런 불온 세력한테 넘어가기 전인데 사실은 트럼프가 그걸 막는 구세주고 막 그것이 또 보수 좌파 빨갱이 이론하고 엮여가지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즉 그 흐름을 보면 한때 미국 내에서는 갑자기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면서 뜨거워졌다가 몇 년 지난 뒤엔 그 반향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이제는
웬만한 미국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딥스테이트나 막 음모론 얘기하면 아유 이 새끼들 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이미 그 근거가 터무니없다고 밝혀진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살을 붙이고 막 복잡하게 다 얼기설기 짜가지고 엉성하게 짜여진 그 음모론들이 이제 미국 안에서도 몇 년 전과 달리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안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 극소수 교회 안에서 날마다 목사들의 학습받고 세뇌받으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꽉 막힌 일부 종교인들하고 아니면은 미국 사회에서도 조금 무시받는 큐어넌 세력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으로 취급받는 그런 음모론들이었는데 이게 뒤늦게 몇 년 뒤에 미국 교포 한인들이 전파하고 우리나라 극렬 유튜버가 받아들이면서 2020년 19년부터 아주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혈액형, 지금 젊은이들 MBTI 하는 것처럼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판별하는 게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철석같이 믿어주고 유행을 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일본에서 한번 유행했다가 야 아무런 근거도 없대더라 해갖고 한물 쏙 지나간 것이 제1교포들과 일본을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 손을 타고 건너와 가지고 일본에서는 당시에 별 근거가 없다고 유행도 지나고 판명된 그런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이게 마치 코로나 팬데믹 2차 유행처럼 우리나라에 2020년도 들어와서 뜨겁게 번진 겁니다. 난리가 났던 거죠. 이것은 특히 당시에 똑같은 세대분들 우리나라에 있던 즉 미국으로 이민은 못 갔지만 똑같이 그 시절에 국내에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미국을 가장 고마운 우방이자 혈맹이자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던 보수 장년층 분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신앙처럼 퍼져나갑니다. 물론 그런 보수 목사님들을 데리고 계신 우리나라의 똑같은 그런 종교 단체들을 통해서도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기들 생각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큰 문화가 유행하는 큰 나라에서 들어온 사조가 그대로 그거를 베껴 갖가지고 이 나라에서 우리한테만 맞게 살짝 변형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문화의 흐름은 그렇죠. 이 과정은 마치 옛날 삼국시대 외국의 불교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전파되죠. 근데 그때 전파될 때 있는 그대로 인도의 그 불교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특유의 무속신앙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 가면 대웅전도 있고 뭐 관음상을 모신 그 절도 있고 한데 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구석에 삼신각이 항상 있습니다. 삼신각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할매, 마고 해가지고 삼신할미하고 또 엮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무속신앙하고 불교와 교리하고 엮어서 우리가 또 만들어낸 스토리에 또 그걸 모시는 데죠. 이처럼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 물이나 트럼프를 숭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 교회나 극렬 보수 입맛에 맞게 또 한 번 변질해서 우리식으로 또 맞춰가지고 유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를 최근 3, 4년 사이 와서 그냥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의 악당들과 싸우는 대표 인물이다. 덩달아 이 사람은 미국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세계적 영웅으로 숭상하는 분위기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그동안 일기 때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그 와중에 보수 반공 세력들이 제일 미워하는 김정은하고도 우리 친구다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독재자 북한 정권을 인정해주고 하는데도 이런 모습들은 평소에 우리나라 보수 진영 철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동들이고 빨갱이들이나 할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부당한 관세로 막 협박하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수출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말 한마디로 깡패처럼 하루아침에 얼만큼씩 관세 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눈뜨고 코베어가듯이 강탈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 트형님 우리 트왕님 하면서 맹목적으로 트럼프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조가 지금 4년째, 5년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서 아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옆길로 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대로 법정 문제가 계속되면 자기의 모든 사업체가 해체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인생은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위협감을 느꼈던 트럼프가 이 모든 걸 뒤집으려면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쥘 수밖에 없다 해서 2차 대선 도전을 준비하던 트럼프가 가만 보니까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의회 난동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자기 옆에 남아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애가 누구냐 봤더니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큐어넌 세력이더라. 이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홍위병이구나. 요거를 진작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기 도전 때하고는 다르게, 일기 때는 자신의 열광하는 대중이 많았지만 일기 끝나고 나서는 많이들 없어졌죠. 하지만 다시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과 큐어넌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렇죠. 기독교 그 민족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빠져서 자기 백인 계층의 위대한 미국을 다시 딥스테이트를 뒤집고 만들어줄 거라 믿는 큐어넌 세력들을 이용해서 다시 자기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양을 불씨를 새롭게 일으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건 작년 말부터고요. 금년 초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트럼프는 지난 1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1기 재임 시절에는 외부의 눈을 굉장히 의식했기 때문에 뒷자니까 뭐 그런 극렬주의 세력들이 믿는 기독교 사상과 뭐 큐어넌들이 믿는 딥스테이트 음모론적 믿음 때문에 뭐 당신 막 트럼프가 막 이런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나대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1기 때는 트럼프는 애써 그런 거하고 자기하고 연결 짓지 말아라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기 선거운동 때는 직접 자신이 그 세력들 교회도 찾아가고 큐어넌 세력도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아까 기사에서 본 것처럼 3월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권도 내가 다 낙태도 못하게 만들 것이고 성소수자도 다 쫓아낼 것이고 내가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려는 거는 신이 시킨 일이고 나는 신의 뜻을 실현할 사자이다. 스스로 그렇게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입으로 자신이 신의 사자이고 이제 나는 그냥 미국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금년 초부터는 신의 나라를 여기에다 만들겠다. 예.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그런 후보자의 모습을 그때부터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사건들 터질 때마다 그리고 법정에 걸린 여러 가지 혐의 등에 대해서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호하기 시작하냐면 큐어넌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극우 좌빨 세력들 딥스테이트들이 내가 지금 걔네들이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이민자한테 넘겨주고 완전히 그걸 망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없는 말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음해를 해서 날 공격하기 위해서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탄압당하고 있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페리 교수라는 사람은 지금 기독교 민족주의가 팽창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예전부터 지적했던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내전이 날 거다. 잘못하면 내전 직전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사실 괜히 트럼프 민주당 양쪽 너무 사람이 극렬하게 갈렸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온 원본을 자꾸 추적해보면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사회학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치 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전파하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삼는 바이블 벨트, 미국 남쪽 선벨트하고 비슷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이블 벨트 내에 종교 세력이 있다. 보수 개신교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된 희망이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트럼프하고 그의 부통령 런닝메이트인 J.D. 벤스가 이러한 정치적 싸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큐어넌들의 정치 싸움을 상징하는 인물, 수호자가 돼 있더라. 이게 평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세력의 핵심 직결 세력인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큐어넌 세력들이 그동안 다시 가장 열렬한 선거운동원들이 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트럼프가 세상의 한가운데로 점점 더 화려하게 나오게 되자 그동안 트럼프 일기 이후에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하야됐던 트럼프와 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원래 허경영 찍었던 사람이야 하고 트럼프 지지자였던 걸 창피하게 느끼고 숨기고 자중하게 되고 있던 많은 샤이 트럼프들도 슬슬 다시 트럼프가 인정받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옳구나. 라면서 그 샤이 트럼프들도 당당히 다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집결하게 되는 계기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 전체 사람들이 제일 지금 불만이 많은 경제 문제, 이민자 문제하고 엮이게 되면서 그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요새 트럼프 지지한 사람이 많네. 다들 나같이 이런 생각인가 봐 하면서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선거에 압승을 하게 되죠. 이런 흐름 때문에 급기야 트럼프는 지난번 9월에 딱 한 번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기억들 하시죠? 그때 트럼프 참모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에 반대를 했지만 그걸 무릅쓰고 바로 이러한 핵심 지지 세력, 기독교 세력과 큐어넌 세력들을 항상 그동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SNS를 통해서 자극하고 선동하면서 가짜뉴스로 세뇌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던 파워 블로거가 한 명 있어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예요. 로라 루머예요. 아마 이 루머 뒤에는 이거는 예명 같아요. 이 로라 루머를 그날 대선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출입하기 직전까지 자기 전용기에 대동을 시킵니다. 옆에 있는 트럼프 참모진들은 어찌 이런 급이 낮은 극우 유튜버를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 얘를 끝까지 하면서 뭐 대선 토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얘하고 상의를 하냐. 선거 망칠 일이 있냐고 옆에서 걱정하면서 참모진들은 말리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얘하고 대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끝까지 상의를 하고 대선 토론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세했죠, 이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얘기냐면 극우 음모론자로 미국에 알려져 있고요. 31세 아주 젊어요. 유대인 여성이고요. 백인 중심의 민족주의자고요. 자기 입으로는 자칭 탐사보도 기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화당 안에 많은 미국 내 보수들이 우려할 정도로 극우 음모론자 그렇게 평가받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에 가서 드디어 그 논란의 사건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 지금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쪽 라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개와 고양이에 관한 얘기는 민주당 진영의 역공에 크게 시달리면서 많은 조롱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토론을 망쳤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평가가 막 나왔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 바로 이것은 사실 결국 더 많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큐어넌들 그리고 그때까지 숨어있던 샤이 트럼프들이 오히려 내가 이번에는 꼭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서 꼭 찍어줘야겠다. 그런 결의를 오히려 더 북돋워주게 되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하고 저는 그때 그렇게 반대로 평가를 했었죠. 지금까지 한 얘기에 그 관련 자료는 제가 금년 2월 3일에 만들었던 못 말리는 고용지표와 더 못 말리는 트럼프 2부에서 금융세력과 트럼프가 왜 맞지 않는가 그리고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로이 콘 같은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지금 모습의 괴물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와중에 트럼프의 홍위병을 자취하는 큐어넌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묶인 세력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앞으로 기축통합 패권전의 최대 변수 인물은 트럼프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미국 패권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 당시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과 이 원고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도 그때 9월 12일 날 언론하고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다르다.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자, 하지만 그가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신의 사자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죠. 지금 일단 이 사람의 이 인수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국가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신의 사자로서 뭐 고결하게 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순전히 사업가로서 개인 사리사욕을 동시에 채워가는 면에 지금 굉장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의 1기 때도 드러난 바가 있고 이번 2기 때의 인수위원회는 더욱더
지금 그 주변에 자기 말로 아까 말한 이런 극렬 세력들만 전부 다 관직에다 앉히고 홍위병들로만 채워지면서 충성하는 사람만 다 모아놨죠. 그러면 이기 때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노골화되겠죠. 그래서 아직 정식 정부가 출범도 안 했고 취임식도 안 했고 심지어 대선 투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도 이미 우리가 위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그의 주변에서 그의 아들 일론 머스크, 앱스타인 파벌 등한테서 저렇게 국가 정책과 인선을 문고리 3인방들처럼 자기 사람을 앉히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고 벌써부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벌써부터 그걸 이용해서 한탕씩 해먹으려는 모습들, 자신들의 호주머니도 동시에 채우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비록 트럼프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지금 대선 전에 자기한테 가장 많이 돈을 기부한 사람들 위주로 트럼프 인수위에서 지금 줄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농공행상을 하면서 인선에 그 다음에 인선 정책하고 리스트를 짜고 있는데 인물 리스트를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상을 주는 거지만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관직을 돈을 받고 매점매석하는 일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트럼프 인수위가 취임식까지 이게 앞으로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영 자금.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운영 자금은 원래 미국에서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운영 자금으로 쓰십시오. 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국가 공무원 인선할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이 적국의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련, 러시아하고 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국가정보원에서 그들의 출신이 어떤가, 사상이 어떤가 보안 검증을 해야겠죠. 또 얘네들한테 어떤 국가 기밀하고 정보의 보안성이 안전한가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 사람을 앉힐 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설 집단이 자기들 이해타산에 따라서 막 흔들리지 않도록 외부에서 돈을 어느 정도 기부받아서 인수위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이상, 몇백만 원 이상은 못 받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세금으로 대줄게 하면서.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 도움을 거부하고 한 푼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운영하고 있냐? 철저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으로만 지금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인수위원회를 책임지는 이른바 문고리 참모진들이 현재 국가 세금 지원을 안 받으니까 누구한테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제한을 따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정성껏 니들이 내놓고 싶은 대로 어디 기부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자금 제한 없이 외부의 돈을 마음껏 기부받고 있고요. 많이 기부받은 애들한테 뭔가 유리한 한 자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가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금을 누구한테서 얼만큼이나 기부를 받았고 그 사람이 누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관직에 들어가 있냐 그런 거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냈고 그 혜택을 받아서 지금 중요 관직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다른 적국의 자본과 인물들을 포섭해서 지금 차기 정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국가 보안상에 그것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일기 때 문제가 됐던 스캔들이 뭡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데서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쪽에 어떤 자본 집단하고 인물들이 거기하고 트럼프 측근들하고 붙어서 헤쳐먹어가지고 가장 컸던 스캔들 몇 개 있었죠. 사우디 자금 스캔들처럼. 그게 벌써 2기 때는 정식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지금 안개 속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수위원회는 지금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이전까지 원래는 바이든 전 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기밀 정보들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 인수인계 받을 때도 서약서를 써야 되죠. 그게 뭡니까? 고급 기밀 정보를 앞으로 인수인계 받게 될 텐데 이걸 이용해서 아이고 저기 평택에 미군 기지가 저기 들어오네.
미군 기지가 이사가고 여기 그린벨트가 해제되네. 야, 미리부터 저기 해갖고 우리 조카한테 거기 땅 사놓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대통령하고 참모진들이 그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는 각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인해서 만에하나 앞으로 내 측근과 내 사업체와 내 호주머니가 이걸로 혜택을 본 게 나왔다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고 제약을 받겠다라고 서명하고 인수인계 받으라고 해요. 이 법도 원래는 없었던 법인데 트럼프 일기 때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갖고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법정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 문제들이. 근데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아직까지도 지난 한 달 가까이 그 서약서에 서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 안 해줘도 좋다.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 있다. 1월 20일에 취임하면 그때 좀 뒤늦게 인수인계 받지 뭐 정식으로. 뻗팅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걸 걸어 놓으면 트럼프 측근들하고 트럼프 회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국가 정책이 움직이는 걸 미리 알아서 자기들도 거기다 미리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돈도 묻어놓고 혜택도 보고 하는 거를 트럼프 사업가족 입장에서는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건데 국가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나중에 거기다 서약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실제 지금 3주밖에 안 되는데 한 달도 안 되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거고요. 즉 지금처럼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그 주변에서 일론 머스크도 그러고 다른 인선들도 그러고 다 자기들 사업에 유리하게 사람을 앉히고 정책과 규제를 그렇게 유리하게 바꿔가는데 지금 아무도 어떤 권력도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 비밀 자금으로 운영하면서 기부자를 비공개하고 있다. 예. 원래는 국가하고 협약을 체계해서 연방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려면은 1인당 7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한 사람 후원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인가 공개를 해야 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는 대신 순전히 외부 자금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는 대신 트럼프 인수위는 지금 얼마나 돈을 받았고 누가 돈을 줬고 그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체 이런 걸 공개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당선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도 있고 특히 외국인도 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까 말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기 행정부 요직에 지명받은 이 인사들이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사상검증, 보안검증을 위한 신원조회조차 못하고 있다. 예.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좋아하고 있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깥에서 보면 지금 미국 정부가 실제 인수위원회부터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은 과연 미국이 위대한 모습이란 게 어떤 모습인가 조금 서로 간의 시각차가 크게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사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머스크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사업과 트럼프 정책에는 어쩔 수 없는 평행선이 있다는 거.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지금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보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것도 어떻게 변했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5개의 별, 5개의 인연. 인간과 영물이 진화를 거듭하며 부딪히게 되는 시련과 가치들, 그리고 깨달음. 야차요. 지금 이 오래된 이야기를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최후의 오크의 이야기 세상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